여러분, 한국 경제를 보면 겉으로는 참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수출은 잘 되고 무역 수지도 흑자라고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우리 돈, 이 원화의 가치는 전혀 다른 아주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상한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출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왜 우리 돈의 가치는 반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숫자로 먼저 보시는 게 확 와닿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1998년 외환 위기 때나 봤던 숫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경제 체력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환율만 보면 완전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영향도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주요 통화들은 그래도 꽤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달러가 강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 원화 자체에 어떤 깊은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풀리지 않는 통화 미스터리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일단 가장 뻔한 용의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원인들 말입니다. 보통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들 아시는 것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 또 뭔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전한 달러부터 찾잖아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요. 당연히 무역 실적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변수죠. 이 금리 차이가 정말 큽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금리 격차 때문에 한국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게다가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얘기 들리고 갑자기 AI 버블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를 꽉 쥐려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용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지금 원화가 유독 약한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신문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돈이 안 들어오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왜 우리 돈이 이렇게나 많이 빠져나가지를 봐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죠. 올해 9월까지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 즉 경상수지 흑자가 827억 달러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296억 달러입니다. 그럼 들어온 돈이 대략 1,123억 달러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한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98억 달러입니다. 거의 들어온 만큼 고스란히 다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그냥 버는 족족 돈이 새나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그리고 해외 주식에 열심히 투자하는 서학개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예 전기차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바로 이 세 주체가 달러를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달러 수요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수출의 역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수출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우리 수출의 무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오직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이걸 편중형 호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조금이라도 휘청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그대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출 실적은 좋아도 그게 경제 전반을 튼튼하게 만들거나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돈 새는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수지 적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료로 내는 돈, 외국 기술 쓸 때 지불하는 로열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달러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달러가 계속해서 줄줄 새어나가는 구조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왜를 물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거든요. 자, 양쪽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봐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고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WGBI라는 곳에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다시 오를 거라는 낙관론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게 새로운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해외 투자나 서비스 적자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00원,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는 비관론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경제 얘기, 머리 아프다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신문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게 비싸집니다. 당장 주유소 기름값부터 오르고요. 우리가 먹는 수입식품 가격도 당연히 오르죠. 해외여행이나 유학 보내는 분들은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자극하는 압력이 되고 기업이나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환율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충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이런 영구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출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